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역학을 맡은 강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운동역학은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체감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의 물리적으로 어떤 이제 이런 뭐 개념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크게 배운 것에서,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도 그렇게 엄청 뭐 까다로운 문제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역학의 개념을 조금 잘 잡으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만 잘 준비를 하신다면 무난하게 80점에서 90점 정도는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역학을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역학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운동역학이 어떤 학문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운동역학의 개념과 이제 필요성, 왜 이 학문이 뭔지, 그리고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연구 영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운동학과 운동역학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너네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역학의 이제 용어들이 많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동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 운동에 관한 움직임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움직임, 우리가 어떤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그다음에 뭐 팔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 신체 운동 과학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에는 뭐 체육이라든지 스포츠, 재활, 바이오닉스, 인간공학 등에서 이제 넓은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신체운동학이라고 해서 키네시올로지라고 하고 움직임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때 본 게 이제 해부학, 생리학, 역학이 결합되어서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를 했었고, 그게 이제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해서 생체 역학, 그래서 바이올로지, 메카닉스를 합친 용어이고, 어떤 생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학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해서 이제 앞에 바이오메카닉스에 스포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생체 시스템의 원리를 역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운동역학 적 분석이 있고, 이제 운동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자, 역학, 이 역이 힘역자예요. 힘역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힘을 분석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어떤 거를 분석하는지 봤더니 저항력, 추진력, 근력, 지면발력, 원심력 등 다 힘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서 력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다 힘을 분석하는 거고 운동역학적인 분석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학적인 분석은 뭐냐? 운동학적인 분석은 이제 운동 형태 그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동작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보다는 뭐 어떤 턴 거리라든지 스트로크의 길이, 그다음에 뭐 추진 속도 같은 거, 뭐 변위, 운동 방향, 뭐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운동학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역학적인 분석과 운동학적인 분석을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다.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역학의 역사예요.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 시대 어떤 이제 역학적인 역사가 있는지 볼 건데, 그리스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운동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가장 중요하게 운동역학의 어떤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뢰의 법칙을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을 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뢰의 법칙 연구할 때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 있죠. 지뢰의 그 원리를 알아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한테 엄청 큰 지렛대를 주면 내가 지구라도 들어 올려 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뢰의 원리가 적은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리이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뉴턴. 그래서 뉴턴의 운동 3법칙. 첫 번째는 관성,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운동 역학에서는 질의 법칙과 그 다음에 운동의 3법칙을 조금 잘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나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사진, 그러니까 카메라가 발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움직임 자체를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영상을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뮤브리지 동작 분석을 위해서 사진을 사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힐은 운동 중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통한 운동 방정식을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역학을 그러면 왜 이 학문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 필요하냐 봤더니 신체의 움직임의 원리와 그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동작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운동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내가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 역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죠.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을 어떻게 굴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학문이 운동 역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운동 역학의 이제 목적. 그래서 동작의 효율적 수행으로 운동 기술의 향상. 결국에는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 수행할 때 스포츠상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통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친다.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운동 역학도 되게 필요하고 과학적인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효과적인 지도와 학습을 위해서 운동 역학이 필요하다. 자, 운동 역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이제 운동 기술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 기구, 어떤 운동 기구를 평가하고 개발할 때, 그다음에 자료 처리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동작을 분석, 뭐 인체의 측정, 힘의 측정, 근육 활동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운동 역학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자, 운동 역학의 이제 연구 방법입니다. 이제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 자, 하나는 퀄리터티브라고 해서 정성적 분석. 하나는 퀀티터티브라고 해서 정량적 분석. 자,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정성 분석은 뭐냐면 어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경험과 지식. 그래서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그래. 그거 그렇게 뛰면 안 돼. 그거 뛸 때 몸을 더 숙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포츠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내가 바로 말을 해주니까. 내가 바로 딱 말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 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피드백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피드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뭐 꼭 보면 내가 꼭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거 있잖아. 내가 더 발을 이렇게 이런 각도로 해봤더니 더 멀리 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피드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 분석은 즉각적으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잘못된 피드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정량적 분석은 뭐냐는 거죠. 량. 이거는 이제 수치화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스포츠 상황에서 바로 딱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료를 보고 이거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AI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판단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 자료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 하지만 좋은 점이 뭐예요? 하지만 수치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객관성이 큰 자료가 되겠죠.
정확성이 정성적 분석보다는 더 높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더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 분석, 정량 분석 뭐가 더 낫다? 이거는 뭐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이루어 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기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 신체 운동학은 움직임과 학문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맞죠? 자, 생체 역학은 생물학과 기계학이 결합된 합성어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운동 역학은 운동, 생물학, 기계학이 결합된 합성어다. 맞는 표현이고, 자, 생체 역학은 해부학, 생리학, 역학이 결합되어 역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은 키네시올로지, 신체 운동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운동기술의 향상,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역학을 연구를 하죠. 운동 불안을 완화한다. 어떤 불안을 완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조금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운동 장비 개발이라든지 스포츠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 다 운동역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운동 역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기초를 알아야 이제 운동 역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해부학적 자세가 있고 그에 따른 어떤 방향 용어들, 그다음에 인체의 축과 운동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축과 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근골격계. 자, 근골격이라고 하면 근육과 뼈를 다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뼈, 연골, 관절, 인대 등으로 구성이 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뼈랑 근육이 뼈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체의 형태와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약 206개의 뼈와 연골, 관절, 인대 등이 있고 체간골격, 체지골격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자, 근골격계를 보면 자, 뼈를 보는 건데 골격계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그래서 첫 번째는 지지 기능. 그래서 체중을 지지하고 인체의 외형을 결정한다. 그래서 뼈가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니까 뼈가 더 길겠죠. 그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은 뼈가 좀 짧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체 외형을 결정한다. 그다음에 보호 기능, 내부에 이제 장기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뭐 갈비뼈가 심장이랑 폐를 보호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 자, 운동 기능. 골격에 부착된 근육이 수축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이게 되게 이제 조금 뒤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뼈에 이렇게 뼈가 있다고 하면 여기 뼈 끝에 이제 여기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뼈를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감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착된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운동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혈 기능, 골수에서 백혈구, 혈소판, 혈액을 생성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슘과 인 등을 뼈에 저장을 해서 필요시 적절하게 공급하는 거, 저장 기능도 있다. 자, 결국 근육계는 뭐예요? 골격에 부착되어서 수축을 하게 되고 이게 수축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자세 유지, 그다음에 체액 분비 등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육계 종류를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골격근, 가로무늬근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의지대로 수축을 할 수 있는 근육을 말을 합니다. 네, 내 의지대로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활근, 민무늬근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 의지대로 수축을 할 수가 없는 근육.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소화관벽이나 혈관벽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혈관벽이나 소화관한테 너네 근육 수축해 라고 하면 얘네가 수축하나요? 수축 못하죠. 내 의지대로 얘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수의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근이라고 해서 심장과 주변 근육을 심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근육. 자, 인체 운동. 그래서 근육은 수축을 하죠. 자, 수축을 하면서 뭐를 내요?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운동,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자세를 지지하고 조직을 지지, 그 다음에 섭취, 소화, 배출을 조절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그거죠. 저작과 괄약을 담당한다고 해서 우리 그 장기들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장기 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음식물을 소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배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의 저장, 근육에서 영양소의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자,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이렇게 바르게 선 자세가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이다. 그래서 인체의 위치나 방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이죠. 이 방향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상위부, 하위부. 그러니까 상위부, 하위부 쉽죠? 위, 아래. 상위부, 하위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부, 후방부. 전방부는 어디예요? 내 몸에서 앞에, 전방부. 후방부는 내 몸에서 뒤에, 뒤쪽을 후방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외측이에요. 그래서 내측은 내 몸을 중심으로 안쪽, 내측,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으면 외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메디알, 레터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위, 원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 손바닥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위, 원위라고 해서 이제 내 몸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내 몸에서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스탈 원위라고 하고, 내 몸에서 가까운 새끼손가락 쪽을 이제 프락시말 근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지손가락이랑 이 그 네 개의 손가락의 그 해부학적인 그 영어 용어를 봤을 때 디스탈이 들어가면 이제 엄지 쪽, 프락시말이면 조금 네 개의 손가락에 조금 표현을 더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표층, 심층이라고 해서 보통 피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피부 바깥쪽을 표층, 피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심층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 동일측이라고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인체에,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를 알았으니까 축이랑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이랑 면, 그쵸? 자, 여러분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축이랑 면은 항상 수직이다. 수직 관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인체에 이제 면을 그려놨어요. 자,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은 자, 내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은 90도가 돼야 되니까 내 몸을 이렇게 관통을 해야겠죠. 관통.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관통을 하면 내 몸의 앞과 뒤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전후축이 될 거고, 그러면 면은 보세요. 전후축이니까 면은 좌우면. 내 왼쪽과 오른쪽을 좌우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좌우면. 그래서 좌우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상면이라고도 해요. 관상면. 자,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 우리 관상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관상을 본다는 거 얼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을 이렇게 앞에서 보지 옆모습의 관상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앞이 보이게 면을 나눈 게 관상면이다. 그리고 그 면의 수직인 게 전후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면이 내 머리 내 반을 자른 면이죠. 면의 수직으로 돼야 되니까 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좌우를 관통을 하겠죠. 좌우를 관통을 하니까 좌우축. 자, 축이랑 면은 수직이니까 얘는 좌우축이니까 전후면이 되겠죠. 전후면. 그래서 전후면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시상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을 수평으로, 지금 수평으로 나눠지고 있죠, 면. 그래서 이거를 수평면. 자, 면의 축은 항상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수직, 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과 면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을 기억을 하면 연쇄적으로 면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래서 전후축, 내 몸의 앞뒤를 관통 전후축, 좌우를 관통 좌우축, 내 몸의 수직으로 관통 수직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나옵니다. 관절. 자, 관절의 이제 종류. 관절의 종류를 보면, 자, 섬유관절이라고 해서 섬유관절은 관절이 뭘로 이루어졌냐는 건데, 섬유결합 조직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절을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못 움직 관절이라고 해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못 움직 관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부동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봉합.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뼈이거든요. 머리뼈를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절, 이제 머리뼈잖아요. 뼈, 그렇죠? 이 머리뼈가 하나로 두개골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막 여러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져 있는 부분의 관절들이 이제 섬유 결합 조직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머리뼈 움직이나요? 머리뼈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 관절. 그래서 봉합. 첫 번째가 이제 봉합. 그래서 예로는 머리뼈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대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 아시죠? 엄노세자. 그래서 엄노세자라고 해서 엄지 쪽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노뼈, 새끼손가락에 붙어 있는 게 잡뼈, 그다음에 자유라고 해서 이제 얼라, 잡뼈를 얼라라고 하고 노뼈를 레디우스. 이렇게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레디우스와 얼라 사이에 뼈가 이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이에 인대가 있거든요. 거의 움직임은 없는데 거기 사이에 인대. 그래서 인대가 약간은 움직이는데 그때 면 이런 인대, 여기 노뼈와 잡뼈 사이에 여기 인대. 그래서 섬유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못박이 관절, 못박이라고 해서 치아 같은 게 이제 못박이로 박혀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섬유관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라고 해서 여러분 연골 많이 들어보셨죠? 연골. 자, 연골은 섬유연골이랑 유리연골로 되어 있는데 뭐 뜻은 그거예요. 뼈랑 뼈 사이가 유리로 돼 있냐, 아니면 뼈와 뼈 사이가 섬유로 돼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섬유로 되어 있으면 이제 섬유 관절, 섬유연골이라고 하고, 유리로 되어 있으면 유리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거고, 유리연골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이 그 복장뼈와 갈비뼈 사이에 여기가 이제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유리연골로 되어 있어요. 유리연골. 그래서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연골. 여기 유리연골.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의 앞면을 봤을 때 우리 두덩결합이라고 있거든요. 두덩결합. 이거는 이제 섬유연골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 디스크, 추간판 디스크가 이제 그 섬유연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의 연골, 두덩결합, 디스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활관절이 나옵니다. 윤활관절. 자, 윤활관절이 이제 움직이는 관절들이죠. 그쵸? 그래서 윤활관절의 첫 번째가 이제 평면관절. 그래서 여러분 그 윤활관절에서 이제
평면 관절은 영축. 그러니까 축이 없어요. 축이 영축이니까 거의 뭐 미끄러지는 정도의 어떤 제한적인 움직임만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영축이다. 평면 관절은 영축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손목뼈라든지 발목뼈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뼈가 8개. 손목뼈를 보시면 카팔이라고 하죠. 그래서 8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목의 뼈도 여기 보면 이제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목뼈나 이 손목뼈는 그 사이가 뭐 잘 움직이지는 않고 진짜 살짝 미끄러지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면 관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이 관절과 관절 뼈 사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미끄러지는 정도이다. 그래서 평면 관절.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첩.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힌지 조인트. 자, 경첩이라고 해서 그 경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양 경첩. 그래서 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 닫고 열릴 때 그 경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처럼 생겼고 이 대부분의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관절들은 거의 다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관절, 팔꿈치에 있는 관절 보면 이렇게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경첩. 그다음에 무릎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되고, 그다음에 손가락도 이렇게 힌지 조인트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나 팔꿈치 움직이는 거 보면 얘는 축이 1축 관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관절이 경첩 관절에 해당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중세. 피벗 조인트. 그래서 그 피벗 아시죠, 여러분? 하나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여기가 뭔가 포인트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회전. 그래서 이거를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팔꿈치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고, 노 조인트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이제 도리도리 할 때 기준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피벗 조인트라고 한다. 목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의 엎침이나 뒷침 할 때 이제 노뼈와 좌뼈가 이렇게 서로 바뀌거든요. 체인지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엎침과 뒷침 할 때 이제 그런 중세 관절이 해당이 된다. 좌뼈와 노뼈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에서 중심으로 도리도리 할 때 이런 것들이 중세 관절이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타원 관절입니다. 타원. 타원부터는 이제 이축이에요. 이축 관절이고, 그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뼈 있잖아요. 여기 뼈. 이 부분.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통 이제 MP 조인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타원 관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주먹 쥐었을 때 튀어나오는 뼈, 이게 타원 관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장. 5번째가 안장. 그래서 말 안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안장. 그래서 말이 이렇게 있으면 안장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장 관절. 그래서 우리 엄지척 할 때 여기 관절이 이제 CMC 조인트라고 해서 손목, 손허리 관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안장 관절에 해당이 된다. 손목, 손허리 관절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관절, 절구.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절구 관절은 3축. 축이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켓 모양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소켓, 어떤 전구의 소켓이 이렇게 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절구 관절이 이렇게 소켓 모양이라고 보면 되시고, 축이 3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요. 보면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에서 되게 막 자유로운 움직임을 관절하는 데가 2개. 어깨. 그래서 어깨 위로 돌릴 수 있고 옆으로도 뒤로도 뭐 이런 식으로 어깨. 그래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소켓 모양으로 절구 관절 형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골반, 고관절.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리를 옆으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어깨랑 똑같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절구 관절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의 운동 보면 이제 구름, 뭐 미끄러짐, 축 돌림 등이 있다. 그래서 관절면 사이의 기본적인 움직임에는 롤, 슬라이드, 스핀이다 라고 보면 되시고, 이제 관절이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까 우리가 축이랑 면을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축이랑 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상면이에요. 시상면. 자, 전후면, 좌우축. 좌우축이니까 내 몸을 좌우로 관통하는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몸 옆쪽, 몸 옆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전, 플렉션, 익스텐션, 신전과 굴곡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 옆에서 이제 보면 어깨를 보시면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어깨가 움직일 수가 있고, 무릎도 마찬가지로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플렉션, 익스텐션, 팔꿈치도 플렉션, 익스텐션. 그래서 굴곡과 신전이 시상면에서의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목을 봤을 때 발목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움직이죠. 발목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옆면에서 올라가는 게 돌시, 그 다음에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게 플란타. 그래서 돌시, 이런 움직임들이 다 시상면의 움직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몸의 옆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면.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되고 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좌우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관상면. 자, 관상면이니까 관상을 볼 때 어디를 본다고 그랬죠? 얼굴 앞을 본다고 그랬죠? 얼굴 앞. 그래서 정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관절의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AB덕션. 이거 외울 때 AB덕션. 그 다음에 AD덕션 이렇게 외우잖아요. 외전. 그 다음에 AD 내전. 그래서 이제 벌림, 그 다음에 모음, 내전, 외전, 내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터럴 플렉션.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바닥 움직이는 거, 그쵸? 앞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뼈랑 잡뼈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레디알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얼라 데비에이션 이런 식으로 데비에이션. 손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인벌전, 이벌전 해가지고 발목에 외전, 그 다음에 내전. 외번, 네번이 돼요. 그래서 이벌전이 외번, 그 다음에 인벌전이 네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 어깨나 고관절, 어깨, 고관절, 그다음에 뭐 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목에서의 네번과 외번, 이벌전, 인벌전이 다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수평면,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면을 그릴 수 있는 거. 팔꿈치,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손목의 엎침이나 뒷침도 수평면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뭐 외회전 움직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깨가 호리존탈, 이렇게 수평적으로 AB덕션, AD덕션, 외전, 내전. 외전, 내전도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뒷침이라든지 엎침 같은 거,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친다는 건 이제 이렇게 뒤친다는 거죠. 자, 너네 이거 다 엎어. 이렇게 엎잖아요. 이렇게. 등이 보이는 게 엎침, 뒤로 보이는 게 뒤침이다. 그래서 회외, 뒤침이 회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엎침, 프로네이션, 뒤침이 회외,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전, 외외전, 그다음에 뭐 어깨, 뭐 외전, 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외, 회내, 손목 보는 것이 다 수평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운동의 종류입니다. 운동의 종류. 자, 이제 우리가 관절이나 축, 면에서의 이제 움직임을 봤으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운동으로 나타나냐 이제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종류가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이라고 해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그냥 선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선 운동. 자, 선상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에요. 저런 선 운동. 그래서 직선 운동. 선 운동이고 조금 헷갈리는 게 곡선 운동을 자꾸 회전이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곡선 운동도 다 이 병진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달리기, 그다음에 뭐 스케이팅, 그다음에 뭐 스키 점프 같이 선상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공중 동작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선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병진 운동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로가 이제 회전 운동이에요. 자, 곡선 운동이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회전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각이 생기잖아요. 앵글이 생기잖아요. 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한다는 거는 어떤 축이 있고 그 주변을 이거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 중심. 축 중심의 운동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어떤 축으로 해서 계속 도는 거. 그래서 스케이팅의 어떤 스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야구의 어떤 스윙, 골프나 야구의 스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철봉에서 이런 대차 돌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회전 운동에 속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을 두 개 다 합친 거, 1+2를 합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복합 운동. 복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진이랑 회전이 같이 나타나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철봉을 대차 돌기를 한 다음에 뭐 착지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대차 돌기 각 운동을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은 선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잡아볼게요. 자, 정역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학에서 정역학이랑 동역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역학은 정지되어 있는 어떤 물체에 있는 역학적인 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 거, 뭔가 변화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되세요. 1번, 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자, 모든 힘이 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게 모든 힘의 평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 힘이 주어지게 되면 제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1번은 정역학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요. 일정한 속도. 자, 일정한 속도니까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우리가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봤을 때 속도의 변화가 없다.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역학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정역학이 되겠고, 자, 3번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역학 범주고, 자, 4번 물체가 가속할 때예요. 가속이라는 게 이제 가속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양의 가속도를 가지면 속도가 더 가속이 될 거고, 음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면 감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4번은 동역학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학적인 분석이에요. 운동학. 그러니까 힘의 분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보세요. 저항력. 이거는 운동
역학적인 분석이 되겠죠. 운동학적인 분석은 뭐예요? 어떤 동작의 형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든지 길이, 속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연구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운동기술 향상. 맞는 표현이죠. 2번 운동 불안을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 쪽이다. 그래서 운동 역학의 연구 목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동 장비 개발이라든지 스포츠 손상 예방은 다 운동 역학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자, 운동 역학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운동 역학의 목적. 1번 운동 기술 향상, 퍼포먼스 향상시키는 거. 그다음에 과학적인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거. 자, 3번 보세요. 스포츠 장비 판매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스포츠상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통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5번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정성 분석은 뭐예요? 내 경험이랑 지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고, 정량 분석은 뭐예요? 수치화된 어떤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거죠. 자, 1번 정성 분석은 분석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 방법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 정성 분석은 자,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경험이랑 내 지식을 바로 말을 하는 건데 시간이랑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보면 정량 분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정량 분석 측정을 통해 얻은 자, 객관화된 수치 자료 맞는 표현이죠. 4번 정량 분석은 자료 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즉각적 이용에 한계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운동 역학 제1강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시간은 운동 역학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운동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1강부터 이제 처음부터 잘 기초를 잡아주시면 나중에 2강, 3강 다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